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 하이디 그 1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되르플리로 내려가는, 집을 구하러 내려가는 의사 선생님 이야기부터 읽어드릴게요. 내려가기 전에 패턴의 할머니 집에 잠깐 들리는 그 부분부터 시작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산으로 넘어가려 하자 의사 선생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되르플리로 내려가 방을 알아봐야 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는 케이크 상자와 커다란 소세지와 쇼를 들고 의사 선생은 하이디의 손을 잡았다. 세 사람은 패턴의 오두막까지 나란히 걸었다. 하이디는 거기에서 의사 선생과 작별을 해야 했다. 할아버지가 의사 선생을 배웅하고 되르플리에서 돌아올 때까지 하이디는 할머니랑 같이 있기로 한 것이다. 의사 선생이 하이디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고 손을 내밀자 하이디가 물었다. 선생님, 내일 아침에 염소들이랑 같이 풀밭에 가실래요? 하이디한테는 세상에서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었다. 의사 선생이 대답했다. 좋지, 같이 가자꾸나. 약속한 거다. 할아버지와 의사 선생은 계속 산을 내려갔다. 할아버지가 짐을 죄다 문 앞에 내려놓고 가버리는 바람에 하이디는 무거운 과자 상자를 들고 끙끙대며 할머니네 집으로 들어갔다. 그러고는 다시 나와 이번에는 소세지를 들고 들어갔다. 큼직한 숄이 맨 마지막이었다. 하이디는 할머니가 만져볼 수 있도록 가지고 온 물건들을 모두 할머니 앞에 늘어놓고 숄은 무릎 위에 얹어드렸다. 할머니와 브리기테는 너무나 놀랐다. 브리기테는 어찌나 놀랐던지 하이디가 무거워서 끙끙거리는데도 온몸이 뻣뻣이 굳어버린 사람처럼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기만 했다. 하이디가 말했다. 모두 프랑크푸르트에서 온 거예요. 클라라랑 클라라네 할머니가 보낸 선물이에요. 어때요, 할머니? 케이크를 받으시니까 좋죠? 얼마나 촉촉하고 부드러운지 좀 드셔보세요. 할머니가 맞장구를 쳤다. 그래. 정말 그렇구나, 하이디. 세상에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다니. 할머니는 무릎 위에 있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숄을 매만지며 이렇게 말했다. 그나저나 이건 아주 굉장한 거구나. 추운 겨울에 두르면 아주 따뜻하겠어. 이렇게 좋은 건 내 생전 처음이야. 살아서 이런 걸 갖게 될 줄이야. 하이디는 할머니가 케이크보다 회색 숄을 더 좋아하는 게 이상했다. 브리기테는 소시지가 마치 신성한 물건이나 되는 것처럼 여전히 식탁 위에 놓인 소시지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브리기테는 그렇게 큰 소시지는 지금까지 본 적도 없었다. 그런데 그게 자기 거라니. 게다가 직접 잘라도 된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브리기테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머뭇거렸다. 아무래도 이게 다 무슨 뜻인지 아지한테 물어봐야겠어. 그러자 하이디가 자신 있게 말했다. 식사하실 때 드시라는 거예요. 딴 뜻은 없어요. 그때 페터가 급하게 뛰어들어오다 고꾸라질 뻔했다. 아재가 바로 내 뒤에서 따라오면서 하이디더러 이제 그만다. 페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식탁 위에 놓인 소시지를 본 것이다. 어마어마한 소시지에 얼마나 놀랐는지 페터는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다. 하지만 하이디는 페터의 말을 알아듣고 할머니에게 손을 내밀어 작별 인사를 했다. 이제 할아버지는 패턴의 오두막을 지나칠 때마다 늘 잠깐이라도 들어와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갔다. 할머니도 할아버지의 발소리를 들으면 기뻐했다. 할아버지가 항상 좋은 말로 기운을 북돋아 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은 시간이 꽤 늦은 데다 하이디도 날이 밝는 대로 일어나야 했으므로 할아버지는 열린 문가에 서서 할머니에게 밤 인사만 건넸다. 안녕히 주무세요. 애가 그만 자야 했어요. 그러고는 하이디의 손을 잡고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며 평화로운 오두막으로 향했다. 보답. 다음 날 아침 일찍 의사 선생은 되르플리를 떠나 페터와 염소들과 함께 산을 올라왔다. 친절한 의사 선생은 페터와 말을 나눠보려고 몇 번이나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의사 선생이 질문을 던지면 페터는 정확하지 않고 짧은 대답만 툭 던지고 끝이었다. 페터는 좀처럼 대화를 하려고 들지 않았다. 결국 의사 선생과 페터는 오두막에 올 때까지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이디는 백조와 곰돌이를 모두 데리고 나와 벌써부터 오두막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하이디와 염소들 모두 산꼭대기를 비추는 아침 햇살처럼 밝고 생기 넘치는 모습이었다. 페터가 물었다. 오늘은 갈 거야? 페터는 아침마다 이렇게 물어보며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을 표현했다. 하이디가 대답했다. 물론이야. 의사 선생님이 가시면 나도 갈 거야. 페터가 의사 선생을 흘낏 쳐다보았다. 그때 할아버지가 점심거리가 든 자루를 들고 오두막에서 나왔다. 할아버지는 의사 선생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한 뒤 페터에게 가서 자루를 내밀었다. 자루는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다. 할아버지가 말린 고기 덩어리를 큼직하게 잘라서 같이 쌌기 때문이다. 의사 선생도 풀밭이 마음에 들어 아이들과 함께 그곳에서 점심을 먹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페터는 자루 안에 특별한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좋아서 활짝 웃었다. 드디어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하이디는 또다시 염소들에 둘러싸였다. 염소들이 하나같이 하이디 옆에서 가고 싶어 서로를 밀쳐대는 바람에 하이디는 걸어간다기보다 떠밀려 간다고 하는 편이 옳을 것 같았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하이디가 그 자리에 서더니 염소들을 야단쳤다. 너희들 앞장서서 얌전히 좀 가지 못하겠니? 난 의사 선생님이랑 가야 하니까 자꾸 나한테 와서 밀지 말란 말이야. 그러고 나서 하이디는 항상 제 곁을 따라다니는 눈송이의 등을 톡톡 두드리며 얌전히 있으라고 특별히 주의를 주었다. 하이디는 염소들 무리를 빠져나와 의사 선생 곁으로 갔다. 의사 선생은 하이디의 손을 꼭 잡고 걸었다. 이제 아까처럼 대화를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었다. 하이디가 염소와 염소들의 특이한 행동, 그리고 꽃과 바위와 새들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다. 할 얘기가 많다 보니 얼마 걸은 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풀밭에 도착해 있었다. 페터는 산을 오르는 동안 의사 선생을 계속 흘겨보았다. 그 눈길이 어찌나 사납던지 의사 선생이 보았더라면 소름이 오싹 끼쳤겠지만 다행히 의사 선생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우리 페터도 애는 애예요. 그쵸? 귀여워. 하이디가 페터도 좋아하고 또 의사 선생님도 좋아하는데 이제 손님으로 오신 거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특별히 좀 잘해드리고 선생님 옆에 붙어 있는 것 뿐인데 페터는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하이디가 돌아왔기 때문에 독차지하고 싶은 거죠. 그쵸?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은 이게 산골 생활에서 친구라고 할 만한 또래가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이디에게 이렇게 특별한 마음을 갖는 이 페터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읽으면서 든 생각인데요. 이 하이디가 그냥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아무튼 어딘가 도시에서 태어나서 그 도시에서 그곳에서 이제 그냥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고 뭐 한국이라고 쳐볼게요. 그냥 서울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를 나오고 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를 갔다면 그냥 평범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그 정규 교육을 밟으면서 자랐다면 지금 하이디처럼 하이디스러운 하이디다운 그런 모습들을 발현하면서 크지는 못했을 것 같다는 그런 아쉽고 슬프고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그 굉장히 유명한 장진 감독 아시죠? 유명한 그 영화 감독이자 시나리오를 또 쓰시는 작가이기도 한데, 그분이 이제 둘째 아들을 낳고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둘째 아들이 굉장히 좀 괴짜인가 봐요. 독특하고 특별하고. 근데 그분은 그분 자체가 이제 예술가시기 때문에 둘째의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았던 거죠. 특별하고 특이하고 다른 아이들과는 좀 다른 생각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갈 즈음이 됐을 때 너무 슬프셨대요. 한국에 살고 있으니 학교를 보내지 않을 수는 없는데, 이렇게 독특하고 자기만의 특별함을 가진 내 아들이 학교에 가서 정규 교육을 받으면서 네모난 교실에서 네모난 칠판을 보면서 네모네모한 그런 교육을 받으며 그런 아이로 자라질 걸 생각하니까, 그 깎여나갈 것들을 생각하니까 아, 좀 슬펐다,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쵸? 그 특별한 아이들이, 와, 너 되게 특별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어떻게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받아들여주는 그 선생님이나 학원이나 학교나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죠. 그쵸? 이 평균, 보통을 넘는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상이라는 걸 넘게 되면 좀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 분위기인 것 같긴 합니다. 좀 나아지고 있기는 하다고 하지만, 제가 저희 아이를 보면, 우리 아이의 그 학교나 학원을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풀밭에 도착하자 하이디는 의사 선생을 가장 아름다운 장소로 데리고 갔다. 하이디가 만날 주저앉아서 주위를 둘러보는 곳이었다. 하이디는 그곳이 가장 좋았다. 늘 그랬듯이 하이디가 바닥에 앉자 의사 선생도 하이디를 따라 햇볕이 내리쬐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산봉우리와 넓고 푸른 골짜기에도 가을 햇살이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염소들 목에 매단 방울들이 딸랑딸랑 울리는 소리가 산 아래쪽에서 들려왔다. 정겹고 아름다운 방울 소리는 마치 방방곡곡에 평화가 왔음을 알리는 것 같았다. 건너편 눈밭도 햇빛을 받아 금빛으로 반짝거리고, 잿빛 매봉은 새파란 하늘을 이고 우뚝 서서 위엄을 자랑하고 있었다. 아침바람이 살며시 불어와 마지막 남은 푸른 초롱꽃들을 살랑살랑 흔들었다. 여름에 물이 지어 가득 피었던 초롱꽃들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피어있는 꽃송이들은 따뜻한 햇볕 쪽으로 얼굴을 향하고 그 어느 때보다 기분 좋게 볕을 쬐고 있었다. 하늘에서는 커다란 독수리가 원을 그리며 빙빙 날고 있었는데, 오늘은 날개를 활짝 펴고 푸른 하늘을 헤엄치듯 유유히 날기만 할 뿐 큰 소리로 울지는 않았다. 하이디는 이것저것 바라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즐겁게 고개를 까닥거리는 꽃들과 푸른 하늘과 밝은 햇살과 유유히 하늘을 나는 새까지, 모든 것이 그지없이 아름다웠다. 하이디는 기뻐서 눈을 반짝였다. 잠시 후 하이디는 의사 선생도 이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있나 싶어 선생 쪽을 돌아보았다. 그때까지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며 말없이 주변을 둘러보던 의사 선생이 하이디와 눈이 마주치자 이렇게 말했다. 그래, 하이디. 여긴 정말 아름다운 것 같구나. 하지만 슬픈 마음을 여기까지 안고 온 사람이 이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기뻐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할까? 하이디가 아주 즐거운 목소리로 외쳤다. 그럴 리가 없어요. 여기서는 마음이 슬픈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프랑크푸르트라면 모를까. 의사 선생의 입가에 희미한 웃음이 떠올랐지만 얼마 안가 다시 사라져버렸다. 의사 선생이 계속해서 말했다. 하지만 프랑크푸르트에서 여기까지 슬픔을 가지고 온 사람이 정말로 있다면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이디? 하이디가 자신 있게 말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는
하느님한테 죄다 털어놓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나. 하지만 그 사람을 깊은 슬픔에 빠뜨린 장본인이 바로 하느님이라면 그럴 때는 하느님한테 뭐라고 해야 하니? 이번에는 하이디도 잠시 생각을 해보아야 했다. 하지만 슬픈 일이 어떤 것이든 하느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에는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하이디는 자기의 경험에서 대답을 구했고 잠시 후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기다려야 해요. 그리고 기다릴 때 이걸 잊으면 안 돼요. 하느님은 나를 위해 벌써 기쁜 일을 준비해두고 계시다는 건 말이에요. 나중에 다른 곳에서 그걸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조용히 기다리면 돼요. 도망가지 말고요. 그러면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하느님이 나를 위해 좋은 일만 준비하고 계셨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그걸 미리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슬픈 일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슬픔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이 말했다. 정말 훌륭한 믿음이구나. 앞으로도 그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 의사 선생은 잠시 아무 말 없이 건너편에 우뚝 솟은 웅장한 바위산들과 햇살을 머금은 푸른 골짜기를 내려다보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하이디, 너 이런 거 이해하겠니? 여기 어떤 사람이 앉아 있는데 눈에 그림자가 져서 이곳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통 못 보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이곳에 있는 게 얼마나 좋을지 알기 때문에 오히려 2배로 슬퍼진단다. 이제껏 즐겁기만 하던 하이디의 가슴이 아려왔다. 그림자가 눈을 덮었다는 말이 하이디로 하여금 패턴의 할머니를 생각나게 했다.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눈부신 태양과 아름다운 산을 볼 수 없었다. 그것은 하이디의 가슴 속에 파묻혀 있다가 생각이 날 때마다 번번이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하이디는 마음이 무거워져 잠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진지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네,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그럴 때는 패턴의 할머니의 찬송가에 나오는 노래들을 읊어야 해요. 그러면 마음이 조금 밝아지거든요. 때로는 마음이 어찌나 환해지는지 아주 기뻐지기까지 한다고 패턴의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어떤 노래를 말하는 거니, 하이디? 전 해와 아름다운 정원 이야기가 나오는 노래하고 좀 긴 노래 2개밖에 못 외워요. 둘 다 할머니가 아주 좋아하세요. 그래서 늘 3번씩 읽어드리거든요. 나한테도 들려줄래? 듣고 싶구나. 의사 선생은 자세를 똑바로 하고 귀를 기울였다. 하이디는 2 손을 모으고 잠시 마음을 가다듬었다. 할머니가 믿음과 희망이 다시 샘솟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데부터 읊을까요? 의사 선생이 고개를 끄덕이자 하이디가 시작했다. 그분이 관리하고 다스리게 하라. 그분은 현명한 왕이시니 내게 근심 걱정을 끼치는 그 일을 자신의 권능에 합당한 현명한 지혜로 내가 놀라워할 만큼 온전히 해결해 주시리라. 그분의 위로가 시간이 걸리고 너를 포기하신 듯하고 너를 언제까지나 두려움과 역경 속에서 헤매도록 내버려 두시고 너를 잊어버린 듯 보일 때도 있으리라. 하지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분 곁에 머무른다면 내가 그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대가로 너를 구원하실 것이며 내가 근심 걱정을 핑계로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내 가슴을 짓누르는 그 근심 걱정에서 너를 해방시키리라. 하이디가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의사 선생이 아직 듣고 있는지 궁금했다. 의사 선생은 2 손으로 눈을 가린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하이디는 의사 선생이 졸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
다시 깨서 노래를 좀 더 듣고 싶으면 그때 또 부탁하겠지 싶었다. 주위가 조용했다. 의사 선생은 말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잠든 것도 아니었다. 의사 선생은 아주 먼 옛날을 회상하고 있었다. 그때 의사 선생은 어린 소년이었다. 사랑하는 어머니는 안락의자에 앉아 있고 자기는 그 옆에 서 있었다. 어머니는 소년의 어깨를 꼭 껴안은 채 하이디가 방금 읊은 바로 그 노래를 읽어주곤 했다. 참으로 오랫동안 잊고 지낸 노래였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고 자기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던 어머니의 선한 눈길이 느껴지는 듯 했다. 하이디가 노래 읽기를 멈추었지만 의사 선생의 귀에는 어머니의 사랑스런 목소리가 뭔가 다른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았다. 의사 선생은 얼굴을 양손에 파묻은 채 말없이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의사 선생은 그 말을 잘 듣고 마음속 깊이 새겨두고 싶었다. 선생이 드디어 얼굴을 들었을 때 놀란 표정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하이디와 눈이 마주쳤다. 의사 선생이 하이디의 손을 잡으며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아주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이디, 노래가 참 좋구나. 우리 다음에 여기 또 오자꾸나. 그럼 그 노래를 또 들려다오. 그 사이 패턴은 허공에 대고 분풀이를 하느라 바빴다. 하이디가 풀밭에 올라온 게 대체 얼마만인데 늙은 신사가 하이디를 독차지하고 있어 자기는 근처에도 갈 수가 없는 것이다. 패턴은 화가 잔뜩 나서 의사 선생이 못 보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선생의 등 뒤에다 대고 주먹질을 해댔다. 처음에는 한 손만 휘둘렀지만 얼마 안 가 두 주먹을 다 휘둘렀다. 하이디가 의사 선생 옆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패턴은 점점 더 주먹을 불끈 쥐었고 팔은 허공으로 점점 더 높이 올라갔다. 어느새 해의 위치가 점심시간을 알려주었다. 패턴은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패턴은 별안간 있는 힘을 다해서 고함을 질렀다. 점심들 안 먹을 거예요? 하이디가 벌떡 일어나더니 점심이 든 자루를 가지고 오려고 했다. 그래야 의사 선생이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의사 선생은 배가 고프지 않다며 염소젓 한 컵만 마시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자기는 주위를 좀 더 둘러보고 더 높은 곳에도 올라가 보고 싶다고 했다. 그러자 하이디가 자기도 배가 고프지 않다며 염소젓만 마시겠다고 했다. 그러고는 자기가 의사 선생을 이끼가 덮인 큰 바위까지 안내하겠다고 나섰다. 방울새가 떨어질 뻔한 곳이자 온갖 향기로운 약초가 자라는 곳이기도 했다. 하이디는 패터에게 달려가 사정을 얘기하고 백조한테서 의사 선생과 자기가 마실 우유를 짜달라고 부탁했다. 패터는 놀라서 하이디를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다가 드디어 이렇게 물었다. 자루에 둔 건 누가 먹고? 너 먹어. 하지만 먼저 염소젓부터 짜줘. 어서. 그제야 패턴은 잽싸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태 무슨 일을 그렇게 빨리 해본 적이 없을 정도였다. 패턴은 내내 자루를 보고 있었지만 이제 자기 것이 된 그 자루 안에 정확히 뭐가 들어있는지는 몰랐기 때문에 얼른 들여다보고 싶어 안달이 났다. 의사 선생과 하이디가 저쪽에서 염소젖을 마시는 동안 패턴은 자루를 열고 안을 보았다. 먹음직스럽게 생긴 고기 덩어리가 보였다. 패턴은 너무 좋아서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 패턴은 혹시 잘못 보지는 않았나 싶어 자루 안을 한 번 더 들여다보았다. 틀림없었다. 패턴은 자루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 탐나는 선물을 잽싸게 끄집어내려다가 얼른 다시 손을 뺐다. 그렇게 멋진 점심을 통째로 선물해준 신사한테 등 뒤에 대고 주먹질을 해댄 것이 기억났기 때문이다. 정말로 후회가 되었다. 양심에 찔려서 도저히 그 좋은 선물을 꺼내 먹을 수가 없었다.
패턴은 우물쭈물하다가 벼랑간 아까 주먹질을 했던 곳으로 뛰어갔다. 그러고서 두 손을 쫙 펴고 하늘을 향해 높이 쳐들었다. 아까 했던 주먹질이 무효라는 뜻에서 그렇게 손을 펴들고 한참 동안 서 있었다. 미안한 느낌이 어느 정도 사라지자 패턴은 한달음에 자루 쪽으로 달려와 마음 편히 그 귀한 고기를 덥석 베어 물었다. 하이디와 여기저기 걸으며 한참 동안 이야기꽃을 피우던 의사 선생이 이제 돌아가 봐야 한다면서 하이디에게 염소들과 좀 더 놀다가 오라고 했다. 하지만 하이디는 의사 선생 혼자 쓸쓸하게 산을 내려가게 할 수는 없다고 고집했다. 하이디는 할아버지의 오두막까지는 의사 선생을 따라가겠다고 했고 사실 더 많이 내려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걸었다. 아직 할 이야기가 많았다. 그리고 선생은 하이디와 작별 인사를 하고 산을 내려갔다. 하지만 하이디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었기 때문에 의사 선생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의사 선생이 그토록 사랑하던 딸도 자기가 집을 나서면 하이디처럼 손을 흔들어 주던 것이 기억났다. 맑은 가을 날씨가 계속되었다. 의사 선생은 아침마다 오두막으로 올라왔고 올라오자마자 곧장 산책을 나갔다. 의사 선생은 할아버지를 따라 높은 바위산에 오를 때도 많았다. 그곳에는 쭉쭉 뻗은 늙은 전나무들이 골짜기를 굽어보고 있었고 근처에는 큰 새가 둥지를 틀었는지 요란하게 울며 두 사람 머리 위로 낮게 날아가곤 했다. 의사 선생은 할아버지와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했고 할아버지의 해박함에 번번이 놀랐다. 할아버지는 산에서 나는 약초의 이름은 물론이요. 그게 어디에 좋은지, 그리고 송진을 얻을 수 있는 전나무와 잎이 향긋한 가문비 나무와 오래된 나무 뿌리 사이에서 꼬불꼬불 자라는 이끼는 어디에 가야 있는지 등등. 그야말로 산에서 자라는 거라면 아주 작은 풀 한 포기, 여린 꽃 한 송이에 대해서까지 모든 것을 낱낱이 알고 있었다. 식물뿐만이 아니었다. 할아버지는 산에 사는 크고 작은 동물들의 습성과 행동들에 대해서도 훤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의사 선생에게 바위 구멍이나 땅굴이나 전나무 꼭대기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의사 선생은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그래서 함께 산책을 하다 헤어질 때면 할아버지와 악수를 나누며 번번이 이렇게 말했다. 뭘 배우지 않고 내려가는 날이 없군요. 정말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유난히 화창한 날이면 의사 선생은 늘 하이디와 함께 산책을 하고 싶어 했다. 두 사람은 산을 거닐다 첫날 앉았던 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치가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 자리를 잡곤 했다. 그곳에 앉으면 하이디는 첫날 읊었던 노래를 다시 암송했고 의사 선생에게 자기가 아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패턴은 뒷전으로 물러나 있기 일쑤였지만 그렇다고 더 이상 주먹질을 해대거나 하지는 않았다. 어느새 아름다운 9월도 끝나가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오두막으로 올라온 의사 선생의 표정이 평소와는 달리 어두웠다. 오늘이 여기 머무는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프랑크푸르트로 돌아가야 하거든요. 여기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군요. 서운하기는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 할아버지 역시 의사 선생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하이디는 의사 선생을 날마다 만나는 것이 익숙해져서 내일부터 의사 선생을 못 만난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하이디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선생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사실이었다. 의사 선생은 할아버지와 작별 인사를 나눈 뒤 하이디에게 자기를 배웅해 주겠느냐고 물었다. 하이디는 선생의 손을 잡고 산을 내려갔다.
하지만 의사 선생이 떠난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잠시 후 의사 선생이 걸음을 멈추더니 하이디에게 이제 그만 오두막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의사 선생이 하이디의 곱슬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말했다. 이제 난 가야 한단다. 하이디, 널 프랑크푸르트로 데려가 함께 살고 싶구나. 하이디는 프랑크푸르트의 빽빽한 집들과 돌로 포장된 거리, 미스 로텐마이어와 티네테를 떠올렸다. 하이디가 조금 겁먹은 목소리로 말했다. 전 선생님이 여기 와서 사시면 좋겠어요. 의사 선생이 하이디에게 손을 내밀며 다정하게 작별을 고했다. 그래, 그러는 게 더 좋겠지. 잘 있어라, 하이디. 하이디는 선생이 내민 손을 잡으며 이제 곧 떠날 사람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하이디를 내려다보는 의사 선생의 선한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의사 선생은 황급히 돌아서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하이디는 꼼짝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눈물이 가득 고인 채 자기를 바라보던 선생의 다정한 눈길이 심장을 파고들었다. 하이디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있는 힘껏 선생의 뒤를 쫓아갔다. 눈물을 삼키느라 선생을 부르는 목소리가 자꾸 끊어졌지만 그래도 목청껏 의사 선생을 불렀다. 선생님! 선생님! 의사 선생이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하이디가 드디어 선생을 따라잡았다. 눈물이 양 볼을 타고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다. 하이디가 더듬더듬 말했다. 지금 당장 선생님을 따라 프랑크푸르트로 갈래요. 선생님이 원하시는 만큼 같이 있을게요. 얼른 가서 할아버지한테 말하고 바로 올게요. 의사 선생이 서럽게 흐느끼는 하이디를 쓰다듬어주며 다정한 목소리로 달래주었다. 괜찮아, 우리 착한 하이디. 지금 당장 가지 않아도 괜찮단다. 아직은 전나무 밑에서 살아야 한단다. 우리 집에 왔다가 다시 병이 날 수도 있거든. 하지만 이것 하나만 대답해 주겠니? 내가 언젠가 혼자서 쓸쓸히 몸져 누우면 그때 내 곁에 와서 옆에 있어 줄래? 이 세상에 날 사랑하고 나를 돌봐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도 될까? 하이디는 여전히 흐느끼면서도 의사 선생을 안심시켰다. 네, 가고 말고요. 연락을 받는 그날로 선생님한테 달려갈게요. 저는 선생님이 할아버지만큼 좋아요. 의사 선생은 하이디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아준 뒤 서둘러 산을 내려갔다. 하지만 하이디는 그 자리에 서서 의사 선생의 뒷모습이 작은 점처럼 보일 때까지 계속 손을 흔들었다. 의사 선생은 여전히 손을 흔들고 있는 하이디와 햇빛에 반짝이는 산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아본 뒤 혼자 중얼거렸다. 산이 정말 좋구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삶을 다시 사랑하게 돼. 네, 하이디의 정말 그 따뜻하고 선하고 정말 그 어떤 어른의 못지않은 깊은 마음을 느끼게 되는 대목입니다. 하이디가 이렇게 물론 지금은 건강해졌지만 병이 나고 빼짝 말랐던 창백해졌던 이유가 그 프랑크푸르트에서 살면서 향수병을 앓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도 선생님께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니까 울면서 말하죠. 당장 할아버지 따라가겠다. 의사 선생님 따라가겠다. 할아버지한테 말씀드리고 오겠다. 저도 지금 당장 선생님 따라서 프랑크푸르트로 가겠다고 말하잖아요. 선생님을 슬프시게 하는 게 싫었던 거죠.
이게 속이 깊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아이지만 천성적으로 그냥 그 선한 마음을 타고난 것 같아요. 상대방이 마음 아파하는 거, 슬퍼하는 거, 속상해하는 거 이런 거를 보지 못하는 거죠. 내가 조금 피곤하고 힘들고 내가 좀 고생하더라도 내가 또 가서 아플지언정 지금 당장 선생님의 슬픔을 거둬들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더 큰 아이인 거죠. 아, 이거는 글쎄 교육한다고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고 하나님께서 하이디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하이디의 성품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굉장히 유쾌하고 즐겁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이디에서 제가 또 참 좋아하는 대목이었습니다. 그 자식을 잃은 슬픔을 사실 어떤 사람이 어떤 자연이 다 치유해 줄 수 있겠습니까? 비유할 수 없겠죠.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또 데르플리의 겨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